한동안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관측됐는데요. 이제 맑은 하늘을 못 보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식약처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대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 중에 있긴 합니다만 17세 고등학생에 이어 70대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서 독감 백신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의 한림대 이재갑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동석의 워싱턴 24시에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합니다. 10월 20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상한 바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돌을 더해간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 사모펀드 사건 관련 이 전날 법무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추미애 검사장이 지휘하는 사건 수사를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친정권 검사에게 수사를 맡겨 유야무야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 지휘에 대해서 사건을 두고 권력, 정권 측이 위기를 느껴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 측에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 편지 한 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일가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지원 사격을 했고요.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통. 사실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이철 씨의 와 이제 관계된 이야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의 이야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거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목격자이나 혹은 이제 증언에 의해서 발동이 됐던 거라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김봉현 씨의 편지로 지금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추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가 천정배 장관이 당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었고 그 때문에 김종빈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사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특검 그리고 공수처 이 두 가지 일괄 처리하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네. 입장이에요. 예상을 했던 입장인데요. 신영재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20대 국회 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됐다. 우리로서는 정한 시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건데 새로 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검과 연결 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26일로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날짜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그냥 일정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특검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얘기했나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여기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방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수사지를 수용했으니까 여기서 보고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옵티머스 펀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 이제 변호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국정감사 출석할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이 정무위 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오늘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아까 오후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제출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네. 이 사모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예탁 결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이 옵티머스 사기펀드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는 이제 옵티머스가 산 것이 비상장에서 사무사채인데 네. 이것을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등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인 것처럼 이 옵티머스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 등재를 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당 이영 의원도 2017년 옵티머스가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 토지주택공사 매출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니까 아마 거짓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이 증권 만기 기간, 그다음에 발생 가능 최대 손실 등을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탁원이 협조를 했고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옵티머스가 이제 결국 사기 행각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질책을 했는데요.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이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직원이 업계 관행에 따라 나름대로 전화하고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것은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다만 뭐 공모나 로비 등 이제 야당에서 제기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부인을 했습니다. 송구하다라고 끝날 일은 사실은 아닌데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라임하고는 경우가 다른 게 지금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증권이 이런 곳에서 배상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도 그걸 자기들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완전히 사기인데. 그렇죠. 두 사건이 약간 다르게 라인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뭐 팔았던 불안전 판매 측면이 좀 그렇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아예 이제 뭐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유치해 놓고 실제로는 이제 뭐 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투자하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악질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팔았던 투자증권회사들 이런 데들도 자기들도 사실은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런지가 사실 걱정이 되는 그 라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악질이고 여당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예탁원에 대해서 옵티머스 건 책임을 추궁을 했는데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예탁원 입장은 판매사가 예탁채권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식약처에서 불량식품이 있을 때 슈퍼주인이 제조사에 유해물질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책임 있는 태도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측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투자자 명단을 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네. 뭐 여러 명이 조금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고요? 네, 이제 제소하기로 한 거고요. 뭐 어제 보면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 얘기 나왔는데 알고 있는 70년생 네네. 김진표 의원이었고, 70년생? 네, 그러니까 연도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알던 래퍼는 아닙니다. 제가 네,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은 네. 여성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다른 다른 동명이인으로 동명이인. 그렇게 밝혀졌는데 민주당이 밝힌 윤리특위 제소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발언을 잘못한 정치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소송 여부는 개별 의원들이 결정할 거다. 거기에 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상범 의원이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에 대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유 의원이 사과하더라도 제소 방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명단에서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도 사실은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봉현 김봉현 회장이 그 사람들 아닌데요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윤곽근 이 측에서 네. 소송을 제기했죠. 1억 원 손배소를 냈는데요. 국회 윤리위 제소 관련된 거는 뭐 다른 당에서 만약에 제소를 하게 네네. 된다면 제소하게 되는 건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움직임만 있었다. 네. 네. 자, 감사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론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감사원의 한수원 월성 원자력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리하게 그러면은 지금 닫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닫는 게 무리하다 아니다. 이제 이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취지의 결론을 나왔고요. 다만 이제 그 닫는다는 결정을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로 중요한 이유로 이 경제성이 낮다는 네네. 건데 이거 너무 이런 평가는 낮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해서 신뢰성이 낮고 또 정부 입장이 반영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런 내용을 그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다만 이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안전성 그리고 지역 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 당부 등은 이 직무감찰 규칙에 따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를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감사 결과는 경제성만을 평가한 거고 안전성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뭐 의견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뭐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고 이렇게 감사원의 그 감사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나요? 뭐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월성 이 원전 관련된 파일을 몰래 삭제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게 밝혀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얘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파일 그렇죠. 자료를 삭제해 버린 게 네. 사실 큰 일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 자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뭐 글쎄 이거를 뭐 그렇다고 그만둔다 이런 의도는 얘기나 뭐 이런 거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의도를 담은 것은 아니지만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하나의 어떤 좀 장애가 생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 보이는데 청와대나 여야 반응이 궁금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입장낼 것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난 대선이나 뭐 이번에 있었던 대선 거기서 공약이었거든요. 탈원전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낮게 평가가 됐지만 안정성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거나 이렇게 될 것까지는 않고요. 네네. 쭉 갈 걸로 좀 보여지고요. 민주당도 이 안정성이나 정책 판단의 주요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가동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결국 탈원전이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게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는 점을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된다. 정치 공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시애틀 총영사관에 부임한 영사가 인간고기 인육이 맛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이 얘기를 아무리 무슨 뭐 얘기를 하다 나왔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한 건가요? 저도 사실 어이가 없다 그래서 어제 류호정 의원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이 없긴 해요. 네. 네, 굉장히 어이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미 서부 지역의 이 주요 도시에 위치한 한국 영사가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뭐 인간고기가 맛있을 것 같다,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고. 또 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 먹고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뭐 공관 소속 행정 직원들에 대해서 뭐 폭언, 부적절한 언사, 그다음에 신체 접촉 이제 이런 뭐 한마디로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제보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총 16건의 비위 행위로 인해서 이 영사가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 감찰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 감찰반이 엿새간 실시한 현재 감사에서 뭐 다른 영사나 행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질의를 하지 않았고 외교부대 메일 시스템으로 설문조사만 했는데 그것도 실명으로 설문조사만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외교부가 조사 의지가 제대로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이제 그래서 양측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3건의 폭언 등만을 인정해서 장관명의 경고 조치만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외교부 이재용 부대변인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고 처분이 적절했다. 이런 게 외교부 입장입니다. 16건이나 제보가 있었다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뭐 한두 건인데 그게 뭐 오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 말 자체도 근데 그 외에 다른 행위도 했었다는 거고 그 실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란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외교부 요새 왜 이러는 건가요 도대체?
그 직원들에 대한 포고한 내용을 보면요, 뭐 이를테면 욕설은 물론이고 네. 뭐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든지 협박인데요, 이건? 아니면 당신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뭐 이런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인 모욕이네요. 능력을 그렇죠. 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무튼 경고 조치 받고 지금 여전히 해당 공간에서 영사로 근무 중입니다. 참나. 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네. 강경화 장관이 좀 더 강력하게 비위 근절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문제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죠. 지난 8월 음. 보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한국인 뭐 직원이 성추행 관련된 네네. 것 때문에 그냥 징계 없이 퇴사하는 일도 있었고 뭐 지금 뉴질랜드 떠오르네요. 예, 네. 외교관 관련 문제도 있었고 하는데 지난해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지시에 따른 전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점검 등 엄정한 재외공무원 복무 관리 뭐 이걸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이태규 의원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른 게 강경화 장관의 리더십과 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다라고 이태규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이 자꾸 이제 외국에 있는 재외 공간에서 들리면 사실 조금 창피해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뉴질랜드 남성은 한국 오겠다는 얘기까지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외교관은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 분들인데 뭐 본인들의 행동도 자제를 해야 되고 외교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뭐 처벌이라든지 뭐 징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인천의 10대 고등학생이 사망한 데 이어 오늘은 전남 고창의 70대 여성도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사망이 과연 독감 백신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상온 노출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제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대 고등학생이 사망을 했는데 또 70대 여성도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에 숨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특히 뭐 배달 중에 네. 콜드체인이 안 지켜져서 문제였다. 그래서 지금 회수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상 반응이 어제까지 353건이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백신과의 연관성 뭐 지금 뭐 아직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제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뭐 어떻다 말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례 중에서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1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예, 그만큼이나 독감 백신이 아주 많은 사람에서 맞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백신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종합해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백신하고 연관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뭐 상황을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부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인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사망한 사례들이 많았나요?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네.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접종 후에 네. 기저질환 자체가 이제 악화되면서 사망한 사례들이 조금 보고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예방접종 부작용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백신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최종으로 증명된 사례들은 사실 몇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연령층에서는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 이유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의 연관성을 이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백신의 연관성이 아닌 경우로 증명된 사례가 사실 많았고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연령층에서는 사실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일부 뭐 이제 뭐 접종 부위가 좀 많이 부었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었지 또 아니면 고열이 나면 경련일을 겪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사망 사례가 흔한 경우는 아니었어서요.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례가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어서 이게 만약에 사망하시더라도 독감 백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 뭐 10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자, 저희가 아까 제가 전남 고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북 고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어르신 요번에 돌아가신 분도 뭐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그런 이제 질환 뭐 기저질환이라고 한다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건 있었지만 특별히 아팠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예, 예. 20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진짜 뭐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거 외에는 다른 병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건강했다라는 네. 얘긴데요. 예, 예.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방 접종을 한 평상시 코로나 상황 아니었을 때도 한 1,000만 명 이상, 뭐 1,300만, 1,700만 명 정도에서 맞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특히 중고생들은 예방 접종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올해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편입되면서 좀 많은 수가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좀 청소년들이나 뭐 아이들 접종에서 크게 문제 없이 접종이 가능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뭐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철저히 밝혀져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뭐 부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되면 좋긴 좋겠지만 어쨌든 원인 미상이나 이렇게 밝혀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부검 결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의 어떤 그런 의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 특히 국가에서 마치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이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이런 접종에 있어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상도 해주고 또 이제 그런 원인도 증명해주는 작업들이 있어야 의료진들도 예방접종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지금까지 운영된 이런 아주 잘 짜여진 이런 체계들을 통해서 원인을 잘 밝혀내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검 결과 이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상 체계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신과 정말 무관한 원인이 밝혀지면야 이제 보상을 안 해주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애매하거나 증명이 안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대 아들을 잃은 뭐 부모님 마음에 그 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긴 굉장히 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이 백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게 일단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 백신에서는 백색입자가 발생했다라는 논란도 있고요. 이렇게 백신이 마리만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사실 이번이 좀 처음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올해 작년까지 한 이제 국가 예방접종, 무료접종이 한 1,300만 명 정도 마쳤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청소년에서의 예방접종이 추가됐고, 중고생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62세에서 64세의 어르신들도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물량이 600만 도즈가 더 많이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도 많이 됐고, 또한 이제 유통을 해야 되는 양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 유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그 유통회사들이 뭐 담합했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유통회사가 몇 개 안 남다 보니까 이번에 유통한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백신 유통을 책임지게 되고 이런 문제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올해 상황이 백신 유통과 관련해서는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난 거여서 어떤 이런 이제 내재되어 있어서 잘 드러나졌던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그냥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춰야 되는지 맞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고 지금 뭐 백신 그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학부모들을 특히 뭐 아이들한테 이거 맞춰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저희 애들 다 맞았고 저도 맞았고 아마 맞추긴 했는데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부분 안전하게 맞고 있고 또한 독감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예방 접종하고 뭐 이제 전 국민 접종을 이제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야 유행 자체가 뭐
그 아주 이제 강봉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무료 접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마음을 졸이고 계시기보다는 접종을 통해서 일단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연결된 김에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일단은 두 자릿수긴 한데 지금 계속 한 닷새 연속이죠. 근데 부산의 요양병원 그리고 광주의 한 재활병원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유행이 이제 종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이제 코로나19의 유행 패턴 자체가 초기에는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만 확산이 되다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이 이런 고위험 시설이죠.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아주 치명적이고 많은 사람이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패턴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구 경북대도 마지막에 요양병원들에서 계속 확진자 많이 나왔던 거 경험하셨을 맞아요. 거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유행 자체가 많이 수그러든 게 아니고 또한 그런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종사하는 그런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감염의 수준을 더 낮춰야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위험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좀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데서의 발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정부 또한 민간 또한 이제 의료기관 이런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한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설 자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몇십 명 이상이 아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요양병원만 하더라도 뭐 보통 한 병실에 적게는 한 4-5명이 많게는 뭐 10명 정도까지 입원해 있기도 하죠. 네네. 그리고 뭐 요양 그 종사에 해당되는 뭐 간병인들부터 해서 여러 명들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밀집된 생활이 병원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누구 하나라도 걸려서 이제 오게 되면 정말 삽시간에 그냥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정신요양시설이나 영신요양병원 더 이제 참담한데 이번에 뭐 다나병원도 그렇고 네네. 이제 대구경북대 대남병원도 그렇지만 폐쇄병동의 운영 여건상 환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좀 이동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를 많이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트리스 거를 같은 거를 깔아놓고 뭐 10명, 15명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 병실 구조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장기 특히 뭐 10년, 15년 뭐 이렇게 입원해 계신 분들이.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한번 발생하면 정말 이거는 뭐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런 이제 요양병원의 체계나 정신병원의 체계 자체를 변동을 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참 할 일이 많고 또 갈 길도 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럽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스웨덴이 집단 면역 시스템 한다고 해서 처음에 이게 뭐 과연 제대로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수그러드는 것은 이게 먹히나 보다 했는데 요새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집단 면역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코로나에? 일단 불가능하다는 게 뭐 모든 이제 보편적인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집단 면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스웨덴 사례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자체는 뭐 자기네가 집단 면역을 시도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실제로 시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뭐 이메일 주고받고 이랬지만 실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노령층에서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는 너무 심하니까 락다운처럼 아주 강력하게 했는데요. 그렇죠. 스웨덴은 그냥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은 상당히 심한데 그냥 우리나라 수준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3-4개월 동안 그냥 꾸준히 그냥 하면서 7월, 8월 돼서야 간신히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9만 명 발생 6천 명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층을 보호도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노르웨이나 이런 데 사망자 200~300명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20대, 맞아요. 30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은 방역대로 실패했고 그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8% 뭐 이러거든요. 아, 경제도 못 잡았네요. 뭐. 예, 경제도 못 잡았고 이제 집단 면역도 형성을 못했다는 건 지금 2차 유행 시작됐잖아요. 네. 집단 면역 형성됐다 그러면 2차 유행 생기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지금 1차 유행과 버금가는 수준의 2차 유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웨덴에 시작된 상황이라 그러니까 어쩌면 스웨덴은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호 못하는 그 가장 최악의 이제 방역 모델이라고밖에 얘기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 왠지 또 스웨덴 하면 굉장히 뛰어나고 선진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다시 써야 된다. 이게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었는데 이제 미세먼지 수준이 좀 높아졌거든요. 이때는 이제 비말 차단용이 아니라 KF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려면 필터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KF94를 쓰셔야 미세먼지는 차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실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는 KF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우리 이재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핫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클릭 핫뉴스. 네,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나오면요 유튜브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아, 팬이 많으신가 봐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막 이게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다 오니까 제 모습을 보러 들어오시는 건가? 그럼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아,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군요. 저의 본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더 심하잖아요. 아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요. 옆에서 내가 오징어 루즈 하나 못 발랐네요. 예.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김혜지 아나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안 보이고 싶어요라고 하셨지만 광채처럼 빛나고 계십니다. 아유. 네, 첫 번째 났네. 소식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미세먼지 이야기예요. 나쁨.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 나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방금 이재갑 교수님과도 네네.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황사 걱정도 미세먼지 걱정도 없이 지내서 좀 깨끗했죠. 참 좋았는데 네. 제가 매일 뉴스를 진행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날씨 전할 때 미세먼지 수치를 함께 전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세먼지 소식을 전하는 게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네네. 그만큼 참 좋았는데 다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세종, 충청, 전북, 중부권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의 고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권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일 전망이고요. 전북도 그렇고요. 나머지 네. 지역은 다행히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번 주말까지 낮은 네. 수준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공장을 돌렸다. 그래서 중국 영향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네, 중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다시 늘어났거든요. 중국이 코로나19로 봉쇄됐을 때 맑아진 중국의 공기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네. 동시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역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산화질소, 이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코로나19 이후에 전년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다가 여름철부터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도 봉쇄 시기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바람이 좀 거세게 불어서 미세먼지를 좀 씻어준 경향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바람이 불어줬으면 원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긴 해야겠지만 일단 올해는 또 올해도 바람이 분다는 줄 아는데 불어줬으면 네, 불어줬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 걱정이 많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젖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기용품을 고를 때 보통 PP 소재라고 하죠.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보고 많이 고르는데요. 빨대 등을 포함해서 PP 소재가 함유된 제품이 전 세계 젖병 시장의 80%를 넘거든요. 네. 근데 이런 PP 소재 아기 젖병에서 상당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아이고. 오늘 발표됐습니다.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연구진은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폴리프로필렌 젖병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기준에 맞춰서 미세 플라스틱 방출량을 시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오늘 국제학술지 네이처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분유 타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네. 깨끗이 씻은 새 젖병을 95도 물에 5분간 담가서 멸균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말렸고요. 우유 대신에 70도의 물을 젖병에 넣고 180 rpm, 그러니까 1분에 180번 정도 흔든 거예요. 예. 60초 동안 그렇게 흔들어 줬는데 그 다음에 물을 식히고 이를 금 코팅 필터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냈죠. 그 결과 젖병 제품별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400만 개가 검출됐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거죠? 정말 많은 거죠. 400만 개가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1리터를 마셨는데 4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21일 동안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한 젖병에서 끊임없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요. 그 젖병 만든 회사는 난리 났네요. 근데 그 젖병이 뭐 한 회사의 것만이 아니라 네. 거의 모든 PP 소재 제품에서 아. 나왔거든요. 최소 100만여 개, 최대 1000만여 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방출되는 입자수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데요. 특히 뜨거운 물에 접촉할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 방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48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네. 삼았거든요. 생후 12개월 된 유아의 평균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은 하루 평균 158만 개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고요. 성인들이 보통 하루에 600개 정도 네. 본대요. 미세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지금 2,600배나 되는 양인 거예요. 이거 근데 아이들이 그럼 쓴다 하니까 굉장히 끔찍해지는데 그렇다고 젖병을 그러면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네. 궁금해지는데 근데 쓰지 말아야 되나요? 연구진이 말하는 거는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플라스틱이 아닌 용기에서 분유를 탄 다음에 네. 상온으로 식혀서 젖병에 옮길 걸 이게 이제 뜨거운 권했습니다. 물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이용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네네. 이게 흔들수록 그 더 많이 분자가 많이 나온다. 나왔으니까 흔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젖병을 쓰기는 쓰더라도 미리 다 타놓고 상온 상태로 네. 만든 다음에 따라서 먹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유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 것 같고 부모들이 지나치게 놀라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해놓고? 네, 다 해놓고 하지만 또 정책 결정자들은 네. 이 플라스틱 젖병 사용 지침을 재평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팬분들이 여기서 동호회하고 계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굉장히 좀 훈훈한 소식이에요. 네. 전주시에서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뭐 학교를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혹은 뭐 집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꽤 오랫동안 했네요. 엄마의 밥상. 이 네.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요. 네, 전북 전주시가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지 않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14년 10월에 시작한 이 엄마의 밥상이 오늘로 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야. 이 밥 굶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라는 목표로 시작이 됐는데요. 반찬 3종류하고 국하고 밥을 담아서 매일 오전 7시 반에 각 가정에 배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요구르트와 샐러드와 같은 간식이 곁들여지고요. 또 생일과 명절에는 케이크와 선물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벤트도 이렇게 마련을 네네. 해줬어요. 이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는 더더욱 절실한 때였는데 전주 엄마의 밥상 도시락이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배달은 누가 해주나요? 그러면? 이 배달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네. 6년 전에는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이 아하. 180여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난 데는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있었거든요. 매일 동네를 드나드는 우체부원들, 또 요구르트 배달원 분들께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찾아내면서 밥 굶는 아이들이 그만큼 줄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좋더라고요. 도시락 사실 그게. 이거를 만약에 사서 먹는다고 치면 한
15,000원은 넘게 받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후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자체에서만 했었는데 시 예산이 1인당 4,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보니까 음식 재료비도 만만치 않고 또 도시락을 시간 맞춰서 곳곳에 배달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여러 곳에서 정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민, 기업, 단체 구분 없이 성금과 물품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달까지 누적 후원금은 7억 8천만 원에 달하고요. 간식부터 여러 가지를 기부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후원자도 10여 명에 달합니다. 정말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핫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 2주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워싱턴의 생생한 뒷얘기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깊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바이든 후보는 ABC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각각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문의 입회를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8,700만 팔로우들에게 조 바이든이 실 6팀, 네이비 실 6명을 살해하도록 조종했다는 음모론을 리트윗하셨죠. 그건 리트윗이었어요. 누군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무엇이든 리트윗할 수 있는 누군가의 미친 삼촌이 아니에요. 그건 리트윗입니다. 저는 리트윗을 많이 한다고요. 솔직히 미디어는 너무 가짜고 부패됐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없었다면 저는 그 말을 꺼낼 수도 없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crazy uncle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미친 삼촌 이 정도 되겠는데요. 사실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리트윗을 했다. 난 그냥 리트윗만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타운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든 후보는 ABC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MBC와 각각 같은 시간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MBC 측에 굉장히 비난이 많았고 과연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냐 했는데 자, 대표님, 시청률은 일단 바이든 후보가 높았다고 나왔어요? 예, 내일이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또 토론회를 놔두고 있는데 마지막 토론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ABC 그 2차 토론회가 화상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트럼프가 나 안 해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무산된 다음에 조 바이든 캠프에서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타운홀을 하자고 그쪽 아이디어로다 ABC랑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김지훈 박사님 아시다시피 그 스테파노폴리스랑 술술이 그 스테파노폴리스 별명이 술술입니다. 막 해박한 짓이 같고 여기에 바이든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보이려고 바이든 캠프에서 했는데 트럼프 전략이 바이든을 봉쇄하랍니다.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언론이나 미디어에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가 말한 것처럼 지하에 묶어둬라. 이게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쪽에 내어놓는 건데 공중파 방송에 그게 나가니까 이제 서둘러 가지고 트럼프 쪽에서도 그 자기 안방이잖아요. MBC에서 저 톡쇼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그래 여기서 했는데 MBC가 좀 막말로 잔머리를 굴렸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서 공중파에 나오면은 누굴 보겠어요? 다 트럼프를 보죠. 예, 그러니까 그 시청률 때문에 그런데 시청률 때문에 동시간대에 만들었는데 근데 시민들은 둘 다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간대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았어요. 한 3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심이 끌고 그래서 시민사회의 여론은 야, 조 바이든 봐야 된다 이번에 MBC 저거 시청률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한 80만 명 더 많이 봤어요. 조 바이든을 ABC가 이겼죠. 그런데 MBC가 욕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속사포 앵커 네. 서버나 거슬이라는 분이 그 MBC의 매일 아침에 그 투데이라는 쇼의 메인 앵커예요. 네. 네, 그래 굉장히 좀 그 공격적 그 인터뷰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 저 트럼프 캠프가 야 이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긴장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크레이지 엉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동네에서 이렇게 아무 할 일도 없이 건달보다도 더 양아치 수준의 이렇게 그냥 술주정이나 하고 이런 동네 삼촌 이게 크레이지 엉클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리트윗을 그런 거 하느냐. 네.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크레이지 엉클 아니냐. 그 다음에 더 통쾌한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트럼프가 어떻게 벗어날 방도가 없으니까 너는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저 슬리피조한테는 안 그러고 내 앞에 슬리피조가 없지 않느냐. 너만 있지 않느냐. 맞아요. 진짜 기동성 있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혼났습니다. 트럼프가요. 아하. 굉장히 화를 냈대요. 예. 아, 화를 냈대요. 다음에 그래서 그 시청률 때문에 잔머리를 썼던 MBC가 여론이 안 좋았던 게 이 서머나 거스리 때문에 회복이 되고 내일 있을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 시민들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게 이제 지난 15일 타운홀 방식의 공중파 이 인터뷰였었습니다. 네. 자, 근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선 캠프에서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이든 후보의 차남이죠, 헌터 바이든. 이 노트북을 입수했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잡스러운 동영상이 있다 뭐 이러고 그러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론은 어떤지 이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지 궁금한데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서 터뜨렸냐면 뉴욕 포스트에서 터뜨렸습니다. 네, 뉴욕 포스트 일반 뉴욕 지역의 로컬에 좀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지만 그래도 좀 이 믿음에는 참 안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뉴욕 포스트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여기서 선을 보였어요. 지난번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서 트럼프의 권력을 한 1년 동안 행사하다가 아웃당한 이방카랑 싸움하고 아웃당한 스티브 배넌이 비선 캠프에서 그 돈 모로 어느 보트에 가가지고 있다 걸려가지고 FBI 체포다하고 그랬던 스티브 배넌이 줄리아니한테 이거를 줬어요. 델라워에서 돌아다니는 헌터 바이든에 관한 스캔들 그게 어느 중고품 만지는 컴퓨터 가게에서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줄리안을 줬어요. 이게 줄리안이가 그걸 뉴욕 포스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소스 자체가 믿음이 좀 안 갔던 거고 이 헤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뉴욕 포스트가 이거를 하는데 기자들이 서로 이름 내놓고 보도하려고 그러는 기자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되게 애먹었다는 얘기들이 미리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이 조 바이든 패밀리 중에 이 헌터 바이든 문제는 문제죠, 그 아들이.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별 판세에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여론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한두 가지 네거티브가 비선 캠프가 갖고 있다. 사실 꼭 열흘 남은 겁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그리고 4년 전에 열흘 동안에 뒤집어 엎었어요, 경합주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4년 전에 펜실베니아 열흘전이 힐러리가 한 6.5% 앞서던 게 열흘 만에 펜실베니아를 비선 캠프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해가지고서 결과는 0.7% 이긴 거예요. 진 것처럼 이긴 거죠. 이 트럼프가. 근데 지금 경합주 6군데가 약간씩 지지율에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펜실베니아의 그 지지율이 한 7-8% 뒤지고 있었는데 한 4군데서 조사한 게 한 4%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비선 캠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는 이런 걸 보고서 이 전문가들이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4년선 지금의 현장을 본 취재들은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몇 명이 그러는데 네. 다 힐러리였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경합주도 다 한 7, 8%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전 지금 이 시각에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다가 이 선수들이 지금 뉴스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여하튼간에 경합주 남쪽에 선벨트, 플로리다하고 네.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는 박빙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러스트벨트라는 데인 위스콘신하고 미시간하고서 펜실베니아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라고 하는데 이 우편 투표라는 부분이 확 이번에 덮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전문가들은 4년 전하고 많이 다르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아니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네. 뭐 다들 몸살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다들 그래도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요. 뭐 여론조사 방식도 많이 바꿨다라고들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4년 전에 악몽들이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연방대법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우편 투표에 관한 판결이었는데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우편 투표가 소인이 찍혀 있으면은 이제 11월 3일 이후에 한 3일 정도 이후에 그 전에만 도착을 하면 받아주는 거였는데 소인이 제대로 안 찍혀 있더라도 받아준다. 그거를 확정하는 그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한테는 유리하고 트럼프한테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우편 투표를 맥시마이즈하는 거니까 유효하게 최대한 살리는 분위기로 조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뭐냐 하면은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투표 룰이 네. 우편 투표가 김지훈 박사님 우편 투표가요 이번에 절반이 넘습니다. 굉장히 이 판이 달라져요 이번 선거가. 그러네요. 사실 4년 전에는 한 1억 4천만 명이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한 150만 내지 200만 명 정도만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조기 투표나 부재자 투표나 우편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7천만 명 이상이 한다. 거의 8천만 명 가깝게 우편 투표. 그리고 이미 43개 주에서는 그 투표용지를 메일로 발송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체부 아저씨도 우체부 가방에 투표용지가 날아다닌다라고서 막 얘기를 해요. 순전히 이거. 그리고서 각 카운티마다 우편 투표한 용지를 수거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동네에다가 우편 투표 용지 수거함 같은 걸 막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없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유효하게 하려면은 그 우편 투표 투표하는 날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가 들어오는 데까지 받아가지고 무제한으로 유효화시킨다. 그리고서 자꾸 이거를 받아들이고 마감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로 갑니다. 그리고 대개 트럼프가 불리하도록 그 경합주의 주지사들이 민주당 소속이 많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룰을 좀 바꾸고 이러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편 투표화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뭐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5대3 루스베이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해서 5대3으로 보수가 유리한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항상 이런 식으로 가끔씩 진보 편을 드는 바람에 그러니까 불안해서도 지금 에이미 버렛을 꼭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 안 떠나게 지켜달라는 의미겠죠. 지난주 토요일 조지아 유세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세할 때 그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그냥 막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안이 좀 조짐이 이상하다. 트럼프가 지금 얼었냐 초조하다 이렇게 했다가 주말을 지나고서 월요일 오후서부터는 전략적 발언이었구나.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들이 좀 위기감 같은 걸 놓고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다라는 그런 사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아요. 그때에 주말에 그 발언을 할 때에는 사실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빌 스테피언이라는 트럼프 캠페인 매니저가 이게 확진자였다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막판에 내가 아주 목숨을 다한다 이러면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직원들한테 이
대학관에서 나와야 될지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를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직원들이 술렁이고서 거기가 좀 이상해한다라는 게 이 그 악시오스라든지 이 옐로우 페이퍼에 쫙 분위기가 퍼졌었어요. 네. 거기다가 트럼프가 유세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보였었죠. 충분히. 그리고 진짜 지난 주말이 트럼프로서는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옆에 든든하게 있던 공화당 현직 연방 의원들이 우르르 집을 떠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텍사스의 그 존 캐닝 그 상원 의원도 나 이제 트럼프 옆에 있다가 내 선거도 걱정이야. 아하. 이러면서 떠나는 거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봤는데 이게 주 초에 어제 오늘 이 분위기 파악 나오고 지지율 보고 비선 캠프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좀 계산된 그 액션들 아니었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에 대한 약속을 받아라라는 댓글 부대가 없고 말했으니까는 지면 떠나야 돼. 뭐 약간 이런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미국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재현의 사건 파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건은 저도 이거 소식 듣고서는 기가 막혔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고 거래가 이뤄진 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한번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한 1,000만 정도 네.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제 중고 이제 그 사이트인데 여기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합니다. 2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아침에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 그 기사를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링크를 받았을 때 이게 사실 인신매매.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혹시 아이를 전문적으로 혹시 입양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파는 인신매매 조직인가 싶어 굉장히 섬뜩했는데 친모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참 친모가 정말 용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다음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맞출까에 대한 고민을 새로 하게 되었죠. 네, 어쨌든 근데 굉장히 좀 뭐 아주 어린 아이였잖아요. 3일밖에 안 태어나자마자. 네. 네네네. 그러니까 36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 기간이 36주고 출산하고는 3일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출산했는 미혼모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양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홧김에 이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일밖에 안 된 아이인데 입양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처음부터 뭐 그렇게 했다면 처음부터 입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면 뭐 뉘우치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형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제 아동복지법 17조에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고 그 금지행위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매매하는 행위. 그 매매하는 행위는 사실 미수범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고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벌금형도 아예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인부 출산을 했는 그 미혼모의 입장을 조금 고려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글쎄 뭐 사정이 굉장히 딱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저는 그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당연히 그 아이는 국가에서 그 원 가정에서 아주 잘 건강하게 길러질 수 있도록 국가는 책무가 존재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2012년에 이제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입양특례법에 보면 2012년에 어떤 조항을 놓는가 하면 사실 그 아이가 이제 입양이 돼서 다른 곳에서 자랐을 때 원부모를 찾고 싶은 네네.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출생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누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네네. 만들어 놓고 컸을 때 그걸 역추적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 입장에서는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도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네. 또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가정, 태어난 원가정의 보호주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가정에서 어떻게든지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조사를 하고 또 이혼할 때 같이 아이를 입양할 때 숙려기간이라 그래서 한 7일 정도 정말 아이를 입양하는 게 맞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미혼모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이런 과정을 겪어내기가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경찰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 출생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3일 만에 아이를 이제 이 특정 사이트에 신고 올리는 거래 거죠. 사이트에 올렸다라는 건데 뭐 상황을 떼놓고라도 일단은 심리 상태가 육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원부모가 아니라 다른 이제 좋은 네네. 부모를 만나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일단 지금 들어요.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네.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이가 지금 한 8일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아이는 정말로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아기를 생각하니까. 네네. 지금 이제 겨우 그럼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건가요? 한 10 며칠 정도 한 됐다고. 7, 8일, 8, 9일 정도 됐다. 참 아기는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게시글이 올라간 이 중고거래 사이트도 좀 논란이 됐어요. 저도 네, 이런 제일- 거 그대로 그냥 놔둘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 다음에 또 놀랬던 게 그럼 도대체 이 중고 사이트는 뭐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고 사이트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어떤 잘못된 게 올라왔을 때 걸러지는 장치를 네.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AI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 올라왔을 때 그걸 이제 막을 수 있고 키워드 처리를 해서 그런 어떤 그 뭐 담배라든가 주류라든가 반려동물이 올라오면 그걸 이제 걸러지게 되어 있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중고 사이트를 들어온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네. 뭐 그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AI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인 저는 거죠.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AI를 딥러닝 시키는 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불법성이 어디까지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모든 단어를 집어넣어야지 그게 사이트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사전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안 된다라고 먼저 가르쳐야죠. 저희들이 테러 예측을 할 때 그럼 테러가 발생하고 나온 정보만 빅데이터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테러에 나와 있던 수많은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그 내용들이 딥러닝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인신매매라는 거는 그런 어떤 다크웹 이런 데서는 너무나 상용적으로 일어났었던 매우 위중한 범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이트에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걸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고 그 뒤에 조치도 조금 애매했어요. 원래 이게 16일 6시 36분에 올라왔는데 4분 후에 신고가 있고 그 신고하고 난 다음에 불법성을 고지하고 난 다음에 6시 44분에 야 비로소 강제 노출을 만들었는 거예요. 이런 사정 같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고지하지 않고 바로 셧다운 시켜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불법인데 그냥 담배 주류도 아니라 사람을 그러니까요. 인신매매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적극성이 떨어졌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사실 그 생각은 했거든요. 감히 누가 아기를 팔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은 저는 조금 했긴 했거든요. 뭐 설마 그것까지 스크린하고 필터하고 처리할 생각까지 못했을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후 처리 부분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기는 그렇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고 그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좀 엄혹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중고 사이트에서 불법성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관계당국과 함께 그런 것들이 중고 사이트에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네. 흔히들 뭐 사고 팔 수 있는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반려동물도 네네. 분명히 식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에 대한 문제, 네네. 그리고 중고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성들이 사기가 굉장히 많이 그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기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충격이고 오히려 사기를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원 정보를 알고 그 사람을 사실상 이렇게 옥죄는 역할.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전화번호 바꾸고 그다음에 뭐 피해자의 집에 수많은 어떤 택배 같은 것들이 오게 만들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거래해야 되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셔야지 네네. 그게 개인정보를 남겨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트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한 1000만이 운영된다면 네. 좀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에 파급창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도 좀 만들으셔서 그런 사이트에서 불법성이 올라오면 영원히 그 사람은 영구 제명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상호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데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확 내려가요.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굉장히 지금 충격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충격이. 네. 뭐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자기는 고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네. 절대는 자기는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모든 걸 다 확인했는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되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심리적 충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예. 자, 근데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좀 짚어가면은 뭐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아기를 판다고 내놨던 이 아기 엄마에 대해서 동정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아기를 지키고 키우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제도 이런 도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때문에 낙태가 허용이 되면 사실 국가가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 단계에서 그 아이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더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정만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그게 따라가서 만들어져야 아이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사회적인 시선이 없어져야 되겠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될 사회적 어떤 시선, 색안경이라든가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편견이 먼저 없어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뭐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저는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예, 그래서 그 미혼모가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라면서 분명히 힘들었던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캐치 못하는 힘들었던 점을 빅데이터에 올리게 만들어서 그런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해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해야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추상적인 말이 없고 뭐 정신적 치료를 해주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아이를 놓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포인트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도 있고.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그런데 조금 좀 면밀하게 보고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저는 훨씬 그게 특히 뭐 제 경험을 좀 살리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게 초등학교는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깥쪽 시선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선이고 그래 되면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왜 나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중학교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의 정체성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어떤 혼란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잘 잡아줄 수 있는 특히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이렇게 캐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네.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한 아파트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다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니까요. 뭐 아까는 인신매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게 흉흉해집니까? 폭발물을 만드는 나라인가 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만나는 걸 거절하자 그거를 항의하려고 여자친구에게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걸 들고 와서 쇼잉을 하고 싶었는 거죠. 저 장인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날 만나게 해줘. 아니면 나 이 폭탄 터뜨려서 난 죽어버릴 거야. 그게 협박이 더 심한 협박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실수인지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눌러져서 사실상 영구장애를 입은 사건이죠. 아이고, 아유, 이게 본인에게 그런 간혹한 짓을, 아유,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절대로 안 되죠. 폭발물을 만들면 제가 꼭 말씀드린 폭발물을 만들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그래요? 인 것이고 폭발성 물건을 만들면 그러니까 폭발물은 폭탄 우리가 전쟁에서는 폭탄 그러니까 생명의 신체에 위험을 주는 것 이게 폭탄이라고 인정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이고 이게 폭발성 물건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 그럼 1년에서 30년까지 되는 거니까 절대로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게 제가 안 중요합니다. 할 줄 몰라요. 그냥 신기해서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이거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굉장히 큰 협박이거든요. 그럼요.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스토킹 범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사실 이제 스토킹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형태의 범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예방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지만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1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벌금 나오면 7만 원 8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조금 가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문자 같은 걸 보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그 정도 되어야 집행유예가 나오니까요. 현행법으로는 분명히 스토킹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스토킹은 새롭게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서 스토킹을 처벌하는 그런 법규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전화하고 쫓아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가지 않았나라는 3년 생각이. 전에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안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게 있어 보이는데 자, 여러분 사랑은 왔다 가는 겁니다. 또 옵니다. 그리고 100번 그랬습니다. 뭐 제가 뭐 참 뭐 좀 오래 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오고 가는 거니까 뭐 떠나가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 아기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요. 많이 아프죠. 가슴 잘 자랐으면. 저번에 뭐 우리 그 라면 형제 우리 앵커님께서 눈물로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둘 다 지금 건강하게 이제 회복되고 있다니까요. 이 아이도 정말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그리고 영국 당국이 이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9일에 개막식을 할 때요. 조직위원회랑 주요 파트너사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스 센터에 있었던 IPTV가 꺼지는 일이 있었어요. 조직위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니까 수송이나 숙박, 선수촌 관리 뭐 이렇게 여러 종의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밤샘 복구를 해서 12시간 만에 정상화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공격 주체가 북한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정보 탈취보다는 시스템 파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조사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평창올림픽, 2017년 프랑스 선거, 우크라이나 전력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조사를 해서 그 혐의로 6명의 러시아 군 정보기관 요원들을 기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대의 컴퓨터 데이터를 이들이 지웠다는 거죠. 작동이 불능한 상태로 만드는 올림픽 파괴자 악성 코드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래놓고 이 행위를 북한에 뒤집어 씌우려 했다라고 지금 미국 법무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러시아가 이렇게 했을까? 러시아 선수단이요 그때 도핑을 국가가 주도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금지되니까 평창 올림픽이 그래서 표적이 됐다라고 지금
외국 법무부가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해킹을 공격한 주체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GRU의 74455 조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에 이어서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러시아가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당시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공격이 중국이나 북한 해커가 한 것처럼 꾸며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조직이 지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 등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되기 전에 네네. 그런 공격을 했다는 건데 이제 어떤 공격이 구체적으로 가해졌는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밝히지 않았는데 네네. 아무튼 가짜 웹사이트 주요 인물을 가장해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해킹 시도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원래 러시아가 해킹으로 유명한 나라긴 하죠. 유명하죠. 네, 워낙에 네. 잘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계속 이게 참 거슬리네요. 네, 중국의 일부 택배 업체들이 BTS 관련 제품 배송을 중단을 해서 지금 네. 논란이 있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중국이 사드 때도 그랬었고 정부에서 직접 중앙정부가 네. 나서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했다고 예. 하지 않죠. 지방 정부에서 하든지 네, 아니면은 뭐 기업이 한다 네, 뭐 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만 뭐 위에서 뭐 눈치를 보고서 하는 건 아닌 다음에야 네. 뭐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지속이 될 리가 있느냐? 택배까지, 예. 네, 그런 그러니까 벤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받은 네. 수상 소감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올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좀 수습을 했다, 그래서 잠잠해졌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중국의 대형 택배 업체 위엔퉁, 중퉁, 윈다라는 곳들이 18일하고 19일에 잇따라 이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통이라는 회사가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BTS 논란의 영향으로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인쇄품, 인쇄 제작품 등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BTS 굿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제품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위생 했습니다. 관리한다고 막 네, 그러고서는 그렇죠. 다 막 검열을 네. 해서 지금 받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엔퉁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해관총서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 내 5위 규모의 물류업체가 윈다입니다.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서 지금 배송 중지 사유를 밝혔는데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BTS 그 내가 아는 뱀플리트 수상 소감 때문이다 이런 걸 내둘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배송을 중단했을 때 중국 내 아미 등이 황당한 횡포다라고 항의를 한 네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진정한 애국 기업이다. 또 이런 칭송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물류업체들도 지금 윈다뿐만이 아니라 이런 줄줄이 이런 그 굿즈 관련 배송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중국 당국의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관총서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중국 당국에서 지금 내려온 조치가 아니냐. 그래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쪼잔들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보따리 상이라고 네. 부르는 그 대규모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물류 업체 배송이 중지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물품을 들어갈 때 그거를 검사해 준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전수 검사를 한대요. 그 보따리를 다 뜯는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 물품이 통관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물품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뜯어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또 한 번 꺾이면 계속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서 네.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알카이다 지원 혐의로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수단을 지정을 거의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네네.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시리아, 북한, 이란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올라가게 빠지면. 되면은 뭐 외국 뭐 은행이라든지 뭐 지원을 받을 IMF라든지 수가 이런 없죠. 데서 차관을 네. 갖고 오기도 힘들고 지원을 받기 그렇습니다. 어렵죠. 이 수단 새로운 정부가 미국 테러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우리 돈으로 한 3,8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게 입금이 되면 수단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거다라는 글을 자신의 네.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가 되면 국제 대출과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을 입게 되는데요. 1993년에 그 수단의 알바시르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테러 조직이죠.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빈라덴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러 지원국으로 그때부터 지정을 했는데요. 알카에다가 98년에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테러를 일으킨 적이 네. 있어요. 그리고 2000년에 미국 해군 함정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바시르 정부가 작년
작년 4월에 축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과도 정부가 잠깐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한데요.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이런 조치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수단하고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주선하기 위한 게 아니냐. 미국 언론들은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이제 중동 국가들 수교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도 이스라엘하고 더 수교할 이슬람 국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을 일부러 빼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수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가끔 유튜브 보면은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세계 지도 펼쳐놓고 맞아요. 어느 나라 어디 있냐 맞춰보면 정말 야 저러기도 힘든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심지어 멕시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든지. 그래서 글쎄 뭐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타이타닉호 유산 발굴을 위한 내부 진입 문제 이걸 두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 타이타닉이 아직도 좀 있나 봐요, 많이? 다 꺼내지 않고 그냥 수장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독점 인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RMS 타이타닉사라는 곳인데 지금 선체 내부에 마르코니 무선 전신기가 있거든요. 이걸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해가 그러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유족들이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타이타닉호를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요. 네, 이 전신기가 그러니까 침몰할 당시에 조난 신호를 보낼 때 사용이 됐던 거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서 조난 신호를 보내서 구명보트로 700명이 탈출했는데 그분들을 지금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전신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서 전시를 하려고 지금 여기를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5월에 버지니아주 연방 판사가 진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가서 가져와도 된다. 근데 미국 정부가 6월에 이 사업은 연방법, 영국과의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족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신기를 회수하려면 지금 부식된 지붕을 절단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 희생자들 유해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많이 이제 굉장히 오래 지났으니까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들도 유해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진술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말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뭐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지금 유족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회사는 정부가 이게 너무 여론을 휩쓸린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판단해라 이러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타이타닉 하면 이제 예전 그 영화만 사실 생각이 나긴 하죠. 로즈 할머니와 함께. 근데 이게 벌써 100 몇 년 전이요? 1912년이래요.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네요. 훨씬 더 넘어서 그렇긴 하지만 논란이 하여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훈 웨싱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보여준 한 중학교 교사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참수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프랑스 전역에 충격이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이 숨진 교사의 추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지 상황 프랑스 파리 최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에서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한 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학교 역사교사인 사밀 파티라는 선생님이 이제 사회윤리 과목 수업 도중에 이제 무함마드를 이제 소재로 삼은 찰리 앱도 풍자 만평을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업을 이제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슬람 신자인 학생들한테는 이제 배려 차원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 나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슬람 신자였던 여학생 하나는 자리를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수업 시간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전달되면서 이제 이 교사를 향한 SNS 공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제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학생이 집에 가서 하니까 이 학부모가 분개해서 SNS에 올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실명을 공개하고요.
사실 이제 제3자가 가서 살해를 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얘기로만 들어도 야 파리 거리에서 어떻게 참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데 그 파리 상황 또 프랑스 전역의 어떤 상황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는 많이 되어 있는데 중요해서 짚어야 될 지점 하나가 왜 지금 시점이냐는 거거든요. 왜 지금 시점이냐면 이 원래 본질이 이제 원래 발단이 2015년에 이제 샤를리 heb도 언론사가 피격당한 그 테러 사건이 2015년에 있었고 1월에 지난달 9월 2일에 공판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공판이 시작을 해서 아마도 이제 선생님도 그것이 이제 다시 이슈화되니까 수업 시간에 소재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는데 그래서 그 공판 분위기가 매일 뉴스로 전해지면서 이제 그 혐의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이 다시 이제 공판 과정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할 때 지난달 9월 25일에 한 차례 테러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샤를리 heb도가 그 테러를 당한 다음에 더 보안이 철저한 사무실로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 사무실이 아직도 있는 줄 알고 다른 그 백색 테러 흉기를 든 그 범행이 이루어져서 2명이 사상당하는 사건이 한 차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사건은 방금 그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범행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파리 시내 공화국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리고 산발적으로도 지방 도시들에서도 시위를 하고 다시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 이 이슬람 문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전국 이후에 뉴스의 중심은 코로나였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이 문제로 초점이 옮겨져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이 종교와 정치, 사회 이걸 엄격하게 분리하자는 주의잖아요. 이게 공화국 정신에 위배가 되니까 이걸 라이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카도 금지하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밀어붙여서 여러 가지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이슬람 단체들이 여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단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거는 지금 이슬람 혐오주의 반대 단체 CCIF라고 되어 있는 단체 외에 이제 51개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내무부 장관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 사건이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뭐 빈민가라든가 슬램가 지역 같은데 특히 이제 벨기에 예전에 뭐 이슬람 사관학교라고도 불렸던 그 벨기에 그 변두리 도시에 이제 그 뭐 숨어 있다던가 그런 형태로 존재를 했었다면 지금 이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런 조직들이 전 조직들이 SNS 상에서 이제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가 정경교 분리, 라이시대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한다고 하는 이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제, 이민자 문제, 소외된 뭐 이제 소요 사태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된 게 벌써 2003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SNS상에서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학교 선생님을 공격했다는 것인데 지금 막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국가교육감독기관에서 이미 15년 전부터 학교 내부에 어떤 극단주의 세력의 침투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이제 충격과 분노가 크고 이제 정부 반응에 대해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저녁에 사건이 터졌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면서 바로 현장을 방문해요, 그냥.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여러 번 반복했던 문장이 느파스 콩파 너희들은 우리를 지나갈 수 없을 거다. 우리를 넘어설 수 없을 거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조를 하기 전에 극우 정당의 대표인 마린 르펜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 줄 트위터를 날린 것이 이미 극단주의 세력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뉴스를 접했을 때도 분석하기는 아마도 그 극우 정당 대표의 그 발언을 반박하면서 또 어떤 근본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치화된다는 겁니다. 논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주 깊게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그냥 이민자를 몰아내고 그리고 뭐 난민들 다 없애버리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저차원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요번에 인터뷰 말씀하셔서 잠깐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그 보도가 있는 게 9월 2일에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되니까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이펍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1,020명의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515명은 이슬람 신자예요. 네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69%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 풍자만평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5세 미만의 경우가 47%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다른 자료들이 더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5세에서 17세 중학생들,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지금 정부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입장들을 취하는 조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게다가 이제 대선이 2년 앞으로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터져서 다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정치화 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로 이민을 와 있는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사회의 어떤 차별을 느끼면서 더더욱 그런 극단주의적인 성향으로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또 너무 상징적이었던 것이 당시에 이제 샤를리 앱도 관련 또는 이제 프랑스에서 테러 관련된 테러리스트들이 벨기에 인근 도시에 잠입해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고 난 다음에 프랑스 언론이 취재를 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도시 주민들한테 여기가 이슬람 사관학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 주민들이 했던 답은 실업률부터 잡아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그 소외받고 불평등을 느끼는 계층들의 불만 속으로 그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민들이 테러리스트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단지 침묵을 이제 겁에 질려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숙한 대처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지금 SNS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테러와 연계된 단체들 그리고 공식 계정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담당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사는 어제 월요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나온 기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수띠앙 그러니까 지지를 보낸 80명의 계정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그 어감이 그래서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완전히 컨트롤하겠다는 거냐는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SNS 계정의 문제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이런 조사들이야 정부기관에서 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났던 대목이 미국에서 흑인 시위대를 그 조준 사격한 백인 17살짜리 청년한테 후원금이 23억인가 들어왔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FBI에서 그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조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물론 테러리스트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처가 훨씬 더 경솔하다 그럴까요? 제가 살펴보기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 정부의 이 대처가 상당히 미숙한 점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언제 기회 될 때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 최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